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지컬 뷰, 스트럭처 모델링 하겠습니다. 로지컬 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4+1 뷰에서 제일 먼저 유스케이스로부터 개념, 구조를 파악하는 그러한 뷰죠. 이 로지컬 뷰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논리적인 컴포넌트의 구조, 그리고 행위를 도식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주요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하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는 디벨롭먼트 뷰에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것을 우리는 임플리멘테이션 뷰라고 했는데요. 디벨롭먼트 뷰, 임플리멘테이션 뷰 다 같은 뜻입니다. 스트럭처로서는 분석 클래스의 구조 분석을 하거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도식화하는데요. 사실 분석을 위한 클래스라고 하죠. 분석을 위한 클래스. 그러니까 주로 개념 위주로 담아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엮여 있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도식화한다.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입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클래스의 행위들을 분석을 하는데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나 콜래보레이션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한다. 사실은 그다지 그런 차이를 두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다. 로지컬 뷰에서는.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를 할 때는 시퀀스나 콜래보레이션을 쓸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유스 케이스에서부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뽑고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보충을 찾기 위해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뽑는다. 그리고 나서 정제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낸다. 이 얘기까지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스텝 한 스텝 한번 보면 이제 유스 케이스 뷰에서 유스 케이스를 뽑고 로지컬 뷰에서 그런 구조도 개념을 뽑고 그걸 가지고 실제 어떻게 개발할 거냐를 데벨롭먼트 뷰 입장에서 누구에게 이거를 맡길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상속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여기서 데벨롭먼트 뷰에서 실체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소스 코드가 만들어지고 실행 코드가 나온다. 그렇다면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나타날 수 있는 클래스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운더리 클래스가 있고요. 컨트롤 클래스가 있고 엔티티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 클래스는 말 그대로 바운더리예요. 외부 영역과의 경계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인터페이스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클래스는 어떤 제어 역할을 하는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유스 케이스에서의 내용 중에 어떤 제어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제어 클래스 역할로 뽑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제어의 대상이 되는 엔티티 클래스들이 도출하게 되는데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DTO, DTO 클래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엔티티 클래스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운더리 클래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구성 요소 중에 외부의 시스템과의 인터랙션을 담당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터별로 최소 하나의 바운더리 클래스가 존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유스 케이스가 있고요. 여기 액터가 있다면 유스 케이스와 액터 사이에 이런 인터랙션이 있죠. 그래서 이 유스 케이스로부터 어떤 이벤트를 받는 혹은 반대로 유스 케이스로 이벤트를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런 바운더리 클래스가 개념적으로 뽑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운더리 클래스는 이런 식의 클래스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부채 같기도 하죠.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여기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그냥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으로 바운더리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바운더리 클래스의 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액터하고 우리 시스템의 유스 케이스 이게 여기가 이렇게 유스 케이스로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시나리오가 플로어가 지나가고요. 이 중에서 이 액터하고 인터랙션이 있는 이 클래스 그런 것들을 바운더리라고 뽑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운더리 클래스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거는 이 해당 유스 케이스의 명세, 스페시피케이션을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읽어봤을 때에 이 액터하고 이러한 인터랙션이 있으니 이 액터의 트리거, 이벤트를 받는 어떠한 클래스가 필요하겠구나. 그거를 바운더리 클래스로 뽑는 겁니다. 만약에 수강 신청이라면은 사용자가 어떤 그 클래스에 등록을 하겠죠. 그때 그 등록을 받는 클래스, 그거를 register for course form 뭐 이렇게 뽑을 수 있다. 예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운더리 클래스의 종류 중에 하나인 이런 바운더리 클래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보가 사용자에게 보여주는가.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DTO 같은 클래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UI 상세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마시고요. 시스템 및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클래스. 어떤 프로토콜이 정의되어야 되는가. 예, 이런 것들을 담는 클래스. 그게 바운더리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디벨로먼트 뷰에서 좀 더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엔티티 클래스라고 그러는데요. 엔티티 클래스는 데이터,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바운더리 클래스는 DTO가 아니죠. 네, DTO가 아닙니다. 네, DTO가 아니고 이 엔티티 클래스가 DTO 클래스가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시스템에서 상태를 어떤 저장하는 역할, 어떤 데이터,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표현으로는 이렇게 스테레오 타입으로 엔티티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유스 케이스가 이렇게 있다면 보통 이런 엔티티는 바운더리와도 연결이 된다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바운더리 클래스를 찾고 어떤 엔티티 클래스가 있으면 이 엔티티 클래스와 바운더리 클래스를 연결해주는 이게 컨트롤 클래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엔티티는 엔티티와 엔티티 혹은 컨트롤 클래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주로 이거 그냥 힌트인데요. 유스 케이스에서의 명사를 찾으라고 하죠. 북, 코스, 강사,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유스 케이스 흐름에서 명사구를 위주로 찾아보고 중복되는 건 제거하고 애매한 것도 제거하고 이런 식의 팁을 가지고서 찾을 수 있다 정도의 그냥 가이드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정을 만드는 그러한 유스 케이스죠. 네. 시스템이 어떤 가능한 어떤 수업 정보, 수업 정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수업 정보의 리스트를 코스 카탈로그 시스템에서 뽑고 그리고 그거를 학생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학생은 4개의 주요 코스를 선택을 할 수 있겠고 2개의 코스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학생이 만약에 그 선택한 거가 이루어지면 시스템은 그 선택한 클래스별로 일정이 있을 테니까 스케줄을 만든다. 이런 유스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명사들, 어떤 명사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들. 그래서 리스트라든지 여기 리스트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으로 참고해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그 클래스들을 보면 코스 오퍼링, 스케줄, 스튜던트 이러한 클래스들이 엔티티 클래스로 1차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컨트롤 클래스는 유스 케이스의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클래스들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유스 케이스별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개의 컨트롤 이상, 한 개의 컨트롤 클래스 이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유사한 유스 케이스 사이에서는 하나의 컨트롤 클래스를 공유하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략한 유스 케이스는 컨트롤 클래스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유스 케이스를 뽑을 필요도 없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3번은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경우고요. 보통 1, 2번,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많이 흔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있고 코스를 위해서 등록하는 그러한 유스케이스가 있다고 치면 여기서 레지스트레이션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클래스, 제어 클래스, 컨트롤 클래스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때 모든 클래스들은 유스케이스를 기반으로 유스케이스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의존한단 말이 유스케이스에 명세된 내용을 기반으로 컨트롤 클래스인지 엔티티 클래스인지 혹은 바운더리 클래스인지 그것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것이 운영되는 환경이나 개발되는 플랫폼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널리시스 클래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컨트롤 클래스의 역할은 유스케이스의 흐름을 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스케이스 뷰에서는 이렇게 유스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로지컬 뷰로 넘어가면서 유스케이스 뷰에서 뽑을 수 있는 이러한 바운더리, 그리고 컨트롤, 그리고 데이터, 이러한 클래스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비헤이비어 모델링이죠. 로지컬 뷰에서의 비헤이비어 모델링인데 그때 주로 쓰는 것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클래스들을 상호작용을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분석 클래스 간의 행위,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모델링 기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헤이비어를 모델링 한다라고 했을 때 비헤이비어는 유스케이스를 보고요. 이거 이제 유스케이스라고 놓고 유스케이스의 흐름이 있겠죠. 그 흐름대로 이미 비헤이비어가 아닌 스트럭처 모델링에서 나왔던 이런 바운더리 클래스, 그 다음에 컨트롤 클래스, 뭐 엔티티 클래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후보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놓고 유스케이스 명세를 쭉 읽어보면서 각각의 이런 클래스들이 이런 인터랙션이 있구나. 그렇게 찾아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요 타임라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클래스 간에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얘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주로 어떤 메시지가 주로 무엇과 무엇 간의 메시지가 오가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그러한 다이어그램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클래스를 배치를 하고 이것이 이제 오브젝트 타임라인이 해당이 되고요. 요 박스 친 게 요 기간 동안에 얘가 이제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 붙은 거는 얘하고 얘 사이의 첫 번째 perform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서플리어는 그 자체적으로 perform another responsibility 하고, 그래서 요 사이가 라인이 끝나면 요 포커스 오브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바가 끝나면 이 객체는 이제 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모델링을 합니다. 유의할 점은 지금 우리가 로지컬 뷰에서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떤 비헤이비어 혹은 구조, 개념 이런 걸 찾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웬만해서는 어떤 오퍼레이션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그냥 메시지 형태로 나와요. 어떤 리스폰시빌리티를 수행한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perform responsibility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객체가 제공하는 오퍼레이션을 콜해야겠죠. 그렇게 이 메시지가 실제 오퍼레이션으로 바뀌는 것은 비헤이비어 모델링, 이런 로지컬한 모델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디벨롭먼트 뷰 혹은 임플리멘테이션 뷰에서 얘가 이제 오퍼레이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를 가지고서 주로 하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객체 이름만 있는 거고요. 요거는 요 클래스 타입의 요런 객체라는 뜻이고, 얘는 요런 클래스 타입이다 라는 것만 하는데, 주로 얘를 많이 쓰죠. 요건 말씀을 드렸고요. 네, UML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은 UML 1.4번 차 정도의 버전이 되는데, 거기서 클라이언트 ATM 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걔네들 간의 인터랙션, 전형적인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프레임들이 나타나는 이런 버전들은 UML 2.0에서의 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달죠. 이게 얼터네이티브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체크라는 값이 OK면 이 안을 모델링한 걸 참고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이 안을, 그래서 이렇게 가디언 컨디션을 알아두기도 하고요. 지금 클라이언트에서 ATM에 카드를 넣는다. 그것을 여기다 썼고, 그 다음에 체크 핀 넘버를 체크하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좁다. 그러면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요. 얘를 좀 더 상세하게, 그래서 레퍼런스라는 걸 쓰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UML 2.0에서 사용되어지는 프래그먼트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터너티브, 제일 많이 사용되는 프래그먼트입니다. 앞서에서도 잠깐 보셨는데요. 어떤 비헤이비어의 선택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프래그먼트입니다. if else 혹은 if else if else 이런 식으로 대체 흐름 같은 것들을 처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옵션, 이건 말 그대로 얼터너티브의 특별한 경우로서 어떤 조건이 됐을 때에 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옵션. 이 ART, 얼터너티브하고 이 옵션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실제로 저도 사용한 적은 없기 때문에 뭐 브레이크라든지 패러럴, 뭐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리전에서 다른 이벤트와 병렬적으로 실행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뭐다? alternative, option, 특히 alternative를 제일 많이 쓴다. 이것이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예제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 바에는 클래스들이 등장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스튜던트, 사람이 클래스니까 이렇게 액터에서부터 온 클래스라서 이렇게 액터 표시를 하는 거고, 얘는 바운더리죠. 얘는 컨트롤이고, 얘도 바운더리고, 얘는 엔티티. 요거는 액터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create schedule에서 메시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이렇게 가로로 표시를 하는 경우는 요게 나중에 이러한 이름으로 오퍼레이션으로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좀 지워볼게요. 학생은 스케줄을 만든다. 뭘로? 수강 신청 폼으로 스케줄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수강 신청 폼은 제공되는 코스가 뭐가 있는지 그걸 가지고 온다. 그거를 레지스트레이션 컨트롤로부터 가지고 온다. 이렇게 메시지로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얘를 설계로 넘어가면 얘가 오퍼레이션으로 바뀔 거예요. 뭐 그대로 이름을 붙여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get course offerings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케이스는 하나 이상의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유스 케이스를 보면 제가 베이지 필로라고 해서 해피 시나리오가 있다고 그랬고 얼터너티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터너티브가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인터랙션은 가급적 각각의 하나의 인터랙션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시퀀스 다이어그램이건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은 하나 이상의 얼터너티브 플로우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스 케이스 자체도 인터랙션 다이어그램, 즉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 이상이 있을 수 있겠죠.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지금 우리는 그 로지컬 뷰에서 객체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측면을 로지컬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을 뭘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부터 클래스를 뽑고 그 클래스는 바운더리, 컨트롤, 엔티티 이런 클래스들을 뽑을 수 있다. 그리고 걔네들을 좀 더 정리하기 위해서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인터랙션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한다. 거기까지 한 거고요. 이제 그런 인터랙션을 시퀀스 다이어그램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아까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객체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메시지는 누구에서부터 누구에게 가는가 이렇게 from to 여기에 초점이 돼 있죠. 그걸 중심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퀀스 다이어그램하고 용도는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화살표가 링크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링크 그리고 요 메시지 그 링크에 이렇게 메시지들을 답니다. 메시지를 담으로 인해서 이 객체와 이 객체,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 사이에 어떠한 의사소통을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의 예제는 약간 그런 똑같은 거예요. 걔를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만들고 제공되어지는 코스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계속 가져오고 계속 일로 요청을 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코스 카테고리로부터 있던 데서 오겠네요. 이게 지금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같다는 거죠. 네, 같습니다. 그렇죠? 1, 2, 3, 4 그래서 코스 카테고리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뭐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메시지 간의 선후 관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표현을 할 때 주로 쓰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표현을 할 때 콜래보레이션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아마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콜래보레이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했다가 왜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가? 그 UML 1.4에서는 콜래보레이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요. UML 2.0 와서는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사용해도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객체지향의 분석을 한 거고요. 객체지향의 설계를 진행을 할 건데 사실 객체지향의 설계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솔리드
예, SOLID. 이 솔리드를 이해하는 것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분석에서 나온 그런 결과물, 우리가 로지컬 뷰, 로지컬 뷰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분석이 끝났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얘를 가지고 실제 디벨롭먼트 뷰에서 혹은 임플리멘테이션 뷰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처음에 우리가 요구 분석을 하게 되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뽑고 예, 그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부터 분석 모델을 만듭니다. 여기서 분석 모델이라 하는 것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근데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분석이 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는 이런 엔티티 클래스들이 있기도 하고 제어를 하는 컨트롤 클래스가 있기도 하고 액터와 인터랙션을 담당하는 뭐라고 그랬죠? 예, 바운더리 클래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여기까지가 유스케이스 뷰와 로지컬 뷰를 한 거고요.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뷰 혹은 디벨롭먼트 뷰에서 얘를 구체적으로 개발 언어를 정한다든지 사용할 DB를 선택한다든지 혹은 프레임워크를 결정한다든지 등의 그런 세부 결정들을 내림으로 인해서 설계를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릴 이 솔리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리드보다는 이건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할 거고요. 설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에서의 설계로. 분석에서는 이제 뭘 했죠? 예, 바운더리 클래스 뽑았고 제어 클래스, 컨트롤 클래스 뽑았고 데이터인 엔티티 클래스를 뽑았죠.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는 기능 요구사항 구현을 위해 필요한 바운더리, 컨트롤, 엔티티 등의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클래스들을 분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객체 간의 관계를 식별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객체와 객체 사이에 메시지를 발견을 했고 그 메시지는 오퍼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상호작용 모델링으로서 시퀀스 다이어그램 혹은 콜래보레이션, 지금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작업을 했던 겁니다. 설계에서는 그럼 뭘 하냐? 설계에서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한다던가 아니면 개발 언어를 선정하고 그 언어의 특성에 맞게끔 클래스 간의 관계를 조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같은 다중상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객체가 있고 여기 객체가 있을 때 다중상속을 한다고 하면 C 같은 경우에는 다중상속을 랭귀지가 지원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이 클래스가 있고 땡땡 하고서 여기다가 다중상속을 받게 되는 부모 클래스를 선언하면 되는데 하지만 자바는 어떻습니까? 예, 자바는 다중상속을 허용하지 않아요. 자바는 다중상속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의 그림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상속을 하고 하나는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을 바꿉니다. 그래서 얘는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설계에서 언어의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코딩 표준을 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사용할 UI 라이브러리라든지 DB 처리 관련된 모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짓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설계에는 결국 how to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특히 비기능성, 가용성이나 변경 용이성, 성능, 보안, 사용 편의성 이런 것들 이러한 비기능성을 충족하는 방법을 찾는 그것에 중점을 두는 그것이 바로 설계 단계다. 그것이 바로 설계 단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화면의 흐름을 설계를 하게 되죠. 보통 이런 화면의 흐름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 출발점은 우리가 봤던 이런 바운더리 클래스들이 화면 설계에 단초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 화면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타내야 되는 항목들을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각 화면별로 구성 요소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화면에 참여하는 어떤 엔티티 클래스들의 어트리뷰트를 활용해서 화면의 구성 요소를 설계를 합니다. 화면의 흐름은 이렇게 분석 단계에서 식별된 바운더리 클래스라 그런 바운더리 클래스들을 펼쳐놓고 걔네들을 통해서 예약하는 화면에서 메인으로 가고 방을 예약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메인 화면에서 예약 조회에서 find reservation이라는 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바운더리 클래스들을 다 펼쳐놓고 그 바운더리 클래스들 간의 흐름을 찾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흐름들을 찾을 때는 무엇을 참고로 하여 찾는다고 제가 했죠? use case입니다. use case. use case를 보면서 이 화면의 흐름을 찾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티티 클래스 이런 엔티티 클래스들 이런 엔티티 클래스들을 놓고 보면서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화면 메뉴에 어디에 해당될 수 있는가를 매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분석 클래스에서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 클래스, 컨트롤 클래스, 엔티티 클래스가 찾아졌다면 이것을 실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패키지나 나중에 이 패키지들이 하나 혹은 여러 개가 컴포넌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앞 시간에서. 그렇게 매핑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핑을 시킬 때에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설명드릴 솔리드에서 자주 바뀌는 패키지, 자주 바뀌는 컴포넌트에 의존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급적 추상적인 것에 의존성이 걸리도록 그렇게 관계들을 조정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의존성을 조절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DIP라는 솔리드의 DIP,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인데요.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솔리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한 코딩 표준을 또한 수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드의 공동 소유를 위해서 그리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의 내용들로 코딩 표준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운더리 클래스당 하나의 화면 혹은 여러 개의 화면을 구성하는 화면에 매핑이 되는 이러한 클래스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바운더리 클래스는 UI 및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포함되는 코드만 들어가야 되고 업무 로직은 컨트롤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게끔 분할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운더리 클래스들 간에 공통되는 코드는 바운더리 클래스 내에 커먼으로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운더리 컨트롤 엔티티에서
잡았던 그 클래스들을 가지고 가급적 화면은 바운더리랑 매핑을 시키고 바운더리 클래스 내부에서의 공통적인 거는 커먼으로 다시 또 추출을 하기도 하고요. 예. 업무 로직은 가급적 이 제어 클래스 안에 두는 형태로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죠. 컨트롤 클래스하고 설계 클래스는 대부분 컨트롤 클래스, 분석에서 나온 컨트롤 클래스가 대부분 이렇게 설계에서도 매핑이 돼서 그냥 진행이 됩니다. 굳이 찾자면은 파라메터나 혹은 리턴 타입을 이제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물론 뭐 여기서도 이렇게 파라미터를 잡을 수도 있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이런 파라미터 타입이나 리턴 타입을 이렇게 명확하게 잡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 단계에서의 이 클래스들은 파라미터 타입과 리턴 타입을 명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엔티티 클래스와 설계 클래스를 매핑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 엔티티의 조작을 담당하는 설계 클래스를 추가하고 엔티티 클래스의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그런 클래스들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엔티티 클래스들이 예약이라는 엔티티가 있고 고객 정보가 있고 빌 있고 마치 ERD 같은 형태인 거죠. 예. 이렇게 분석해서 나왔다면 이것을 데이터를 쿼리를 알리고 쿼리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DAO 클래스를 뽑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 클래스들을 전달하는 DTO 클래스를 뽑기도 합니다. 이때 DAO, DTO 같은 클래스들이 도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레임워크적인 요소들도 사실은 이럴 때 이제 덧입히기도 하죠. 뭐 패턴을 쓰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각 클래스 간의 종속관계 설정 방법을 결정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솔리드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솔리드에 입각해서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재조정하기도 하고, 혹은 프레임워크 같은 걸 쓰게 되면 디펜던시 인젝션 기능들이 있죠. 인젝션 기능들이 있어서 이렇게 실제로 이런 릴레이션들이 실선으로 잡히지 않고 프레임워크가 그것을 XML 형태로 등록해서 관리해서 릴레이션을 잡아주는 그런 형태의 설계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패키지 구조 및 담당하는 라이브러들이 이렇게 패키지화되고 분석 때는 나오지 않았던 뭐 MFC라든가 퍼시스턴트라든가 이런 것들, 로그, 뭐 에러 핸들링 이런 것들 사실 분석할 때는 등장하지 않은 그러한 패키지들이죠. 여기 안에 그 패키지에 관련된 클래스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은 이제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클래스들이 도출되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가 표시를 하기는 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 영역이 사실은 업무 영역이죠. 모델,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퍼시스턴트. 예, 이게 업무 종속적인 클래스들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이메일이나 MFC, 에러 핸들링 로그, 데이터 액세스 같은 것들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이제 실제 시스템으로 그걸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 때 등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설계가 썩 잘 된 건 아니네요. 네. 네, 여기까지 객체지향 분석 설계를 한 3주에 걸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실습을 하고 그 실습된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고 하면서 분석과 설계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실습은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설계를 할 때 설계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솔리드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솔리드 원칙에 대해서 2주, 아마 2주일 텐데요.
2주간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